상태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성휴게소까지 13km가량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광암터널 3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 구간 밀리고 있고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구간도 답답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공주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밀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막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가는 길 4차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규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위메프에서는 2,000명 내외의 고객이 여행 상품 결제 대금을 환불해 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티몬도 문을 열고 고객 구매 대금 환불에 나섰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말 이 피해를 빨리 수습해야 될 텐데요. 과연 뾰족한 묘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해서 방송사법 관련 얘기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 아까 오는데 비 오는데 네. 지금 바지가 다 젖어 있어요. 제가 못 간 콘서트 흠뻑 씌웠지. 네, 다녀오셨네요. 네. 진짜 비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동남아보다도 이 빗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번 여름이 좀 유달리 좀. 근데 지금은 또 멀쩡해요. 네. 아니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게요. 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아는 위쪽에 하늘 쪽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어제도 밤에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30분 정도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비 피해 같은 거 없고요? 저는 제가 어제 또 퇴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휴가 갈 때만 비가 오고 일을 할 때는 비를 피해 다니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비결이 뭐예요? 휴가할 때는 비가 오고 그래서 저를 일할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호우가 안 오겠네. 친구들이 이제 날씨 요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요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지난 겨울에 갔던 휴가 때도 심지어 그땐 괌을 갔는데 가족들이랑 네. 괌도 비가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휴가 가지 말고 네. 이게 계속 돌아다니세요. 비가 좀 온다 그럼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비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거는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이거 방송 끝나고 나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 비 안 올 거예요. 야. 제가 돌아다니면 비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 돌아다닌 곳에. 아니죠. 출근할 때도 비 안 오고 그랬다니까 일을 하는 요 시간에 돌아다니면 비 안 와요. 아유. 참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 정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무섭게 쏟아지는데 오늘도 아까 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 잘 피해 없도록 준비 잘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 또 이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방통위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오늘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는데요. 별도의 퇴임식은 없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오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하고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회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간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자,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인데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퇴를 맞은 겁니다.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고요. 후임으로는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능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면서 사임 재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방송뿐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 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 자, 이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도 놀라고 질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도한 입법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을 하면서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거는 직무대행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거는 부위원장도 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발의한 거고,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직무대행이면 이 위원장하고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요 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네. 부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렇게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통위 사상 초유의 영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한 2달 전이었나요? 구인 공고에 영명이라고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유튜버들도 있었거든요. 네, 자, 방통위 영인 체제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여당하고 야당의 주장, 여권하고 야당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어떤 법적 근거를 들이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냐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한번 이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 두 명 체제가 진짜 위법하냐 안 하느냐를. 근데 양쪽 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시는 여론조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NBS 조사 있죠. 이 NBS 조사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이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NBS 조사 이것을 보면 이 정당 지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선 25%가 나왔어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5%고 어제 NBS 조사는 36%예요. 다시 말해서 어제 조사나 오늘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한 이거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충 30% 중반 이상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중반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됐느냐? 저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있습니다만 90% 이상 뭐 계속 이 득표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중도층이 상당한 좀 의아심을 가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좀 너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남발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이유가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선 이준수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 되자마자 탄핵한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행위를 한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모르지만 당신 이렇게 생각하고 탄핵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말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대면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입장 표명한 적 없고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 뵙게 돼서 송구하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거냐라고 확인을 하자 최 변호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이었죠.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런 발언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서 몸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청사 이외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겠으나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청사에서 조사를 한다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몰릴 수도 있고 보안 유지가 안 되면 경호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보면 이 사과 표명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본인의 SNS에 영부인은 입이 없나 발이 없나 사과를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난 1월 보낸 문자 그대로 직접 국민 앞에 언론 앞에서 사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과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상황인데요.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고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처벌을 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검찰의 비공개 출장 조사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른바 간접 사과, 변호인을 통한 사과로 인한 파장이 조금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수사가 대통령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통령이 뭐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법적 위반이 됐다 뭐 이런 여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설령 만일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뭐 또 탄핵 이럴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하도 탄핵이 요새 많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의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도저히 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명품백은 아마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여기 출두해가지고 받은 거는 명품백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도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안의 핵심을 조금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에
사과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할 만한 불편한 일을 한 사람과 그 사과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직접 이것이 사실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받아들이고 말고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과를 할 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피해가 그러니까 심적인 피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단계. 그래서 그래야만 사과 여부의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직접 안 하고 대리 사과를 한다라면 사실은 사과의 주체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는 측, 사과의 대상이 되는 측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말고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이 본래적 의미의 사과가 갖는 어떤 그러한 효용성도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정치권의 정쟁 소식 보시다 보면 사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경쟁 올림픽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핸드볼 봤어요? 못 봤습니다. 네. 자 파리 올림픽 시작을 했는데요. 손발이 맞아 이제 뭔 얘기를 하지. 물론 네. 개회식 자체는 오늘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2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미 시작한 종목부터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전통의 메달 박스, 양궁 그리고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 핸드볼을 앞세운 우리 선수단 파리올림픽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사실 이 대표팀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대표팀은 세계 최강답게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이상에 도전하는 한국 양궁인데 오늘 랭킹 라운드에서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5개 전 종목 1번 시드를 석권을 해서 금메달 싹쓸이 가능성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구기 종목으로 유일하게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 독일의 23대 22 짜릿한 1점 차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파리올림픽에서 도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알마다 선수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해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측은 프랑스 측에 보안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이제 1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화날 만한 게 그 당시 경기가 이제 90분이 끝나고 추가 시간 15분이 주어졌는데 마지막에 극장골이라고 하죠. 넣었지만 그 경기가 뭐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다가 2시간 뒤에 선수들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2시간 뒤에 경기가 재개돼서 한 3분 동안 더 뛰고 결국에 본인들 극장골이 취소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자 말로 치고받는 정치 뉴스 보시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저 8491님이 우영하나님 스포츠 얘기하시니까 완전 하이텐션 이러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티났나요? 근데 야, 어제 핸드볼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보진 않았지만 기분적으로 재밌었을 그럼요. 것 같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있는 게 독일 선수들은 일부는 그러니까 이 외국이었는데 귀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성을 이제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패밀리 네임을. 근데 독일 성이 아닌 게 많아요. 요즘 워낙 이주민들도 많고 터키계도 많잖아요. 독일 성이 아닌 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수들만 전 민족주의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게 지금 저탄소 올림픽이고 뭐가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 안에서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더워서.
이 테러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게 하고 이 더운 여름에 창문 꼭꼭 닫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은 그냥 찜통인 거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만큼 덥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면 습하질 않거든요. 여름에. 겨울에 습해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습하질 않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만 어쨌든 버스 안에서 창문도 못 열고 이렇게 다면 야 진짜 덥죠. 이거 좀 계속 그래서 미국 선수단 뭐 에어컨 갖고 왔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저거 뭐죠? 그 도난 사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각국의 경찰 병력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찰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서 말들이 많잖아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찰까지 요청했다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파리 올림픽이 아주 특이한 올림픽으로 저는 많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골판지로 만든 침대? 네. 일본 도쿄올림픽 때 그랬었죠. 그런 걸로는 참 좋은 기억으로 될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더운데 그냥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올림픽으로 기억이 될지는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덥게는 좀 하면은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참. 네. 예. 물론 파리 현지 시각 아침 10시 22분 현재 기준 18도입니다. 그리고 습도가 91%네요. 언제 기후도 바뀌었나? 네. 예? 오늘 비 와요 거기? 조금 이제 안 습하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안 습해요. 제가 10년 동안 그쵸? 유럽에 그렇죠. 살았는데. 저도 가본 기억이 있어서 안 습한 걸 아는데. 스페인 습해요 여름에? 안 습하죠. 안 습하죠. 네. 근데 왜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거. 네. 자 다음 소식. 습한 그랬지. 얘기 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예, 말씀하세요. 네, 습한 이야기 좀 해볼 네. 텐데요. 이번 주말 한반도가 이른바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 무덥겠다라고 기상청이 전망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4도, 31도에서 36도 수준으로 예보됐다고 하는데요.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리 온도가 18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6도 이상이 높은 건데요. 폭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장마가 끝물로 가면서 사실 이렇게 끝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으로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남측 대기 하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각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으면 한여름 날씨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습도가 높고 열을 머금은 양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습도가 55%를 기준으로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체감기온이 1도씩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또 태풍 개미의 북상으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고 있어서 들어오면서 가뜩이나 더운 한반도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또 폭염뿐만 아니라 강한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토요일엔 5에서 80mm 그리고 일요일엔 5에서 40mm가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땐 또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제발 그만 덥고 그만 습하고 그만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이제 냉방기구가 구비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요즘 날씨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이 기후 쫙 봤는데 월요일부터는 30도, 33도, 31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온대잖아요. 19도, 저 91% 그니까 그렇죠. 진짜 놀랬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아니에요. 네. 전 믿질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그 도끼에 그냥 도끼죠. 네, 네. 예. 손도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도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너무 덥습니다. 목이 근데 너무 놀래서.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물도 많이 드시고. 아니 근데 진짜 조금만 걸어도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너무 더워요. 안 더워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우나 좋아하는데 이런 사우나 넣지 않습니다. 아, 사우나 좋아해요? 네, 이런 사우나 넣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데 노래 하나 하고 갈래요? 아니 분명 아까 28분 40초라고 네, 제가 전달받았고 시간이 남죠. 아, 괜찮습니다. 아니 노래 하나 할 시간은 되는데 뭐. 갑자기 주말에다가 네? 주말이잖아요. 아 오늘. 그렇죠. 주말이죠. 주말 동안 저희 YTN 라디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리고요. 94.5MHz 뉴스앤뮤직 저를 제외한 다른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진짜 노래 잘해요. 맞습니다. 네. 네. 어차피 확인 못하는 거 이렇게 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국회 과방의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예. 요새 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도 뭐 3일씩 지금 오늘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거는? 네, 3일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속법에. 예. 그래서 최장 3일 안에 돼 있어서 오늘 12시면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 이래 단 한 번도
제일 적은 숫자가 4인, 그 다음엔 5인으로 구성해서 방송의 자유,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예. 그 규제를 뭐 완화할지 강화할지 그런 것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독임제 기구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해서 주요한 방송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분 역시도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 검증 과정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인사검증 실패, 그다음에 방송 정책을 다루는 주무관청의 행정청장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현재까지 발견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용산에는 임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방송통신위원이셨죠, 더군다나.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잘 아실 텐데 지금 5인, 제일 적어도 4인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거 제가 진짜 이 기사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 이게 5월일 겁니다, 아마. 그 헌법재판소 5월 30일이군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KBS와 KBS 그 수신료 분리 징수요. 이거에 대해서 헌법심판소가 결정을 할 때 뭐냐 하면 3인 기구에서 2인이 이 결정을 해도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제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송통신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법률로 정해야 될 문제를 시행령으로 지금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거냐, 지금처럼 통합해서 징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원래 그 처리 방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법률로 개정을 못하니까 시행령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분리 징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상위법인 법률을 더 존중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많이 이제 통치를 한다고 해서 시행령 통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으로 정리한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3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인에서 2인이 찬성했다.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2인이 지금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나오고 난 뒤에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야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인이 되든 4인이 돼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저희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2명이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2명 중에 1명이 재척 기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적이 됐는데 그걸 그냥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YTN 그 주식 매각을 다루는데 오늘 사퇴한 이상인 당시 상임위원이 유진그룹의 그 변호를 담당했던 거예요. 근데 유진그룹이 주식을 매각했던 거 아닙니까? KDN하고 KDN 주식을 매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유진의 변호인을 담당했던 이상인은 그 결정에선 빠져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이 빠지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했다. 이것이 YTN뿐만 아니라 박문진 이사장 교체 해임하는 작업에서도 2명이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고법에서 유법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
판단이 나왔고 YTN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이서 결정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명에서 2명이 한 거고 2명이 결정한 것은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통위원회가 2인 구조 또는 1인 구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곧 위법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 위법이다.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위법이다. 네, 왜냐하면요. 방송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헌법 정신에 훼손되지 않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느냐, 이 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YTN 매각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절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97년도 IMF를 경과하면서 연합뉴스에서 띄어져 나와서 YTN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 공공재가 투입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YTN은 상당히 그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신뢰도도 높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이 보도 전문 채널을 민영화시킬 때에는 사회적 합의 또는 정치적인 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상당 시간 그 논의하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11월 달에 추진이 됐고 그다음 2월 7일 날 2월 7일 날 2명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 처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가 없어지고 또 그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폐지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예를 들어 TBS 같은 경우도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예산을 200억씩 그 주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파수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방송사가 지금 온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은데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2인 체제로 결정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이렇게 2명이서 결정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면은 아까 3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는 거, 이건 이런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더 여론이 호응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동관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상인 위원장에 대해서 직무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정당하다 그러면 사표를 안 내면 되잖아요. 사표를 낸다는 얘기는 불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근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불법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톱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통위도 임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이 부당하다 해서 다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3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1명과 해가지고 대통령 몫이 3인인데 4인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난 23일 날 다시 선출을 했는데 8월 5일까지 임기, 소위 5기에서 임기가 있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뽑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방송 장악을 위해서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첫 단추가 국회의장이 방송사 이사 선임을 늦추고 중단하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상정한 것도 중단하고,
그리고 탄핵도 하지 않겠고, 그리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2달 동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했죠. 예, 예. 그리고 7월 25일까지 예. 시간을 뒀는데 그걸 예. 걷어찼습니까? 예. 찾던 겁니다, 여당이. 예. 자,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께서 이상인 직무대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탄핵을 발의하셨죠,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볼 또 하나 궁금한 게 김현 의원님께서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이거는 지금 상태로 본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제가 발의한 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직무 범위를 넓힌 겁니다. 대상 범위를. 그리고 부위원장이 대행을 할 경우에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2가지 점인데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했던 헌법재판 실무제요 해설집에 보면은 탄핵 대상자의 권한 대행자 또는 직무 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에 볼 수 있다는 것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23년 도에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경찰청장, 경찰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탄핵 대상이 돼 있지만 이렇게 그 불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대상자도 가능하다, 대행자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이분 직무대행 하시는 분이 지금 탄핵 사유로 든 게 그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은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의결했다는 그 이유로 탄핵 그 사유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 보도에 따르면 뭐냐면 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무대행이 아닌 부위원장 시절의 일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행 탄핵인데도 이걸 들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보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전개했던 일만 탄핵 사유로 합니다.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거를 소급해서 적용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KBS 이사, 박원진 이사, EBS 이사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의 기간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그러니까 절차를 밟은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적격 심사 여부를 또 그거 진행한 것,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청구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임명되면 또 탄핵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12시까지 할 겁니다. 밤 12시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례적으로 3일에 걸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30년 동안 MBC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특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MBC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사찰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2016년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경에 정수장학회 최필립 그 고인이 되신 이사장을 찾아가서 그 민영화 문제를 상의했다가 들통이 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트리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그 MBC 그 노조들의 그런 활동을 왜곡하는 여론 조작과 그다음에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그 수주를 받은 회사에서 그건 무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래서 접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5.18 이태원 세월호와 관련한 그건 그다음에 12.12 쿠데타냐 5.16이 쿠데타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점, 그리고 대전 MBC 시절에 그 법인카드 유용
사적 유형 이것이 예.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건을 가지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 또는 2명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KBS 이사, 박문진 이사, EBS 이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건 앞서 이상인 직무대행도 하지 말아야 되는 5인 구조에서 해야 될 일을 예. 독임제 성격을 띤 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만들기 전에 이런 그 임명을 파행적 이사 그러니까 운영을 예. 하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면 탄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아니 임명하면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임명을 한 뒤에 불법한 의결을 할 경우에 탄핵이 대상이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임명 자체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건 조금 다른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른바 사과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 그거 요새 바쁘셔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종의 대리 사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리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표현 같고 예를 들어 고상한 표현 같고요. 예. 개사과죠, 개사과 시즌 2죠. 예. 아니 대통령 부인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도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건데 예. 경호처에 가서 검사들 핸드폰 반납하고 거의 검찰총장 보고도 안 한 상태,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거기서 또 변호사가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거의 무시하는 행태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을 우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갑자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2명이 됐고 그 2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데자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자뷰라는 의미가? 아니 대통령을 박근혜로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 항쟁이 그 12월, 11월, 12월로 이어졌던 그 과정이 국정농단의 그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탄핵으로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태원 문제, 최상병 문제, 명품 그다음에 고속도로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이것이 그 주로 모아지는 지점이 최상병 그 사건이 왜 이것이 그토록 경로하고 감추려고 했는지가 최근에 확인된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특검 제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4표가 반란표가 생긴 것은 그동안은 1표였다가 3표로 늘어난 거잖아요. 4표가 된 건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거고 더더구나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요. 경호처에 그것도 장갑처와 경호 그 보안 장비가 있는 거기서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조사가 그게 황제 조사라는 말도 하는데 그게 조사입니까?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이죠. 절차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죠. 아마 본 방송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다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면서 종일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강릉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상륙한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대교 278km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은 마무리 작업으로 매우 이 일대가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서해대교 부근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북천안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13km 긴 구간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도 이제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서울 가는 길 화도 일대부터 교통량이 부쩍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화도까지 3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이후 덕소 3배를 지나서 강일까지도 5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도 매우 상황이 어려운 모습인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강남권 일대, 반포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 일대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날짜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때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최대한 물리지 않게 주의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갈 경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과 두통이 생기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면 고열과 발작, 목 경직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거나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면직안이 제거된 뒤 정부 과천청사를 빠져나오며 직원과 취재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며 1년 3개월 재직기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해준 언론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 행태가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 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검증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영방송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찬성표 한 분은 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자신이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제2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찬성을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2표결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냐며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보다 강화된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았던 300만 원대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방의 진위 여부와 사용 흔적, 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재작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가방을 제출받은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환 지시를 받은 행정관은 가방을 서초동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것을 깜빡하고 관저로 이전할 때 포장 상태 그대로 옮겼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증원 취소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4개월 동안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 붕괴가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며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을 눈 감으라고 하는 거냐고 정부에 되물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도 지속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의 최고 기온이 31도, 대구 33도를 보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1도, 습도는 82%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이번 주 승부. 예, 정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길에 접어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 주말 분위기 물씬 나는 이 오프닝 음악과 함께 시작할 이번 주 승부입니다. 이번 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요새 정치권 보면 뭐 승부 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예,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을 모셔야 하는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계서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오늘 뭐 승부가 안 되겠어요. 승부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저랑 승부 한번 보시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금요일의 외로운 남자. 외로운 남자. 좋죠. 그 외롭다라는 거.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데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구두로 과반이 저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하면 아마 종료가 될 거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5분의 3. 5분의 3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5분의 3일 거예요. 네. 그리고 하여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예. 일단은 뭐 192석이니까 그렇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뭐 야권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방통위법 표결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또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극한 대치. 사실 이 거부권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에는 네네. 사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키기 때문에 또 거부권이 남발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안 오셨으니까 혼자 승자 누굽니까? 우리 배 교수님. 승자. 네. 보니까 뭐 최진영 변호사가 사전에 원고 보내온 거 보니까 승자 부분은 서로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방송을 좀 하니까 이제 두 분이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짜고 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짜고 치는 것보다 이번 주에는 뭐 승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새 대표. 한동훈 신임 대표. 그렇습니다. 예. 그 한동훈 신임 대표. 근데 어떻게 이 정도로 60% 넘는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애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1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에서 끝난다면은 뭐 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전망을 했는데 이 레이스가 아주 험하게 갔지 않습니까? 폭로전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새 대표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공소 취소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매우 큰 실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일단 좀 1차에서는 끝낼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득표율은 좀 적을 것이다. 이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역시 이제 어대한 이 대세론이 그대로 갔다는 얘기고 이 대세론이 그대로 갔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한동훈이다. 그리고 역시 이제 민주당에는 강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대항마 대권 주자를 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새 대표가 63%로 1차에서 승부를 결정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사실은 2021년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가 될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당심이 여론을 쫓아가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당심과 민심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그게 위기감 없으면 잘 안 가거든요.
뭐 위기감이 그러면은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이상씩 가는 게 그게 당심하고 민심이 같은 거라고 보세요? 이제 당심하고 민심이 지금 같이 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득표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심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역선택을 방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원인 그런 차이가 또 있고. 근데 역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권 앞세워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역시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대안 부재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이제 90%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던져준 것 아닌가.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 아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당초 지난번 전대에서는 40%는 이번에 56%로 비중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전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77%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된 권리당원 비중을 감안하면 비슷한 그런 득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거는 앞서 일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NBS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두 여론조사를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27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35, 36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민심하고 당심하고 같이 간다면 이재명 대표 이렇게 90% 얻는 게 민심의 일부라면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저주한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그 특정 전대 후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건 전혀 이제 비교가 다른 양상이고 아까 그것과 관련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민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이 나온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심하고 민심의 문제가 아니고 왜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저조하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당심하고 민심이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90%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는 그렇게 낮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0% 얻는 것이 과연 민심이 투영됐기 때문에 90%의 지금 득표율을 갖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 여론조사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당원 70%의 여론과 또 일반 국민의 30% 여론이 합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글쎄 저 수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자 드디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부가 안 될 뻔했어요. 외로운 늑대의 다정한 친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죠. 자 누구 승자. 승자. 두두두두두두 한동훈. 제가 이미 밝혔어요. 똑같으시죠. 맞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 깜놀했습니다. 방송 좀 같이 하셨다고 그래 이렇게 짜고 치시고 이러시고 한동훈.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왜 1등인가? 사실 이제 집권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현재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약간의 각을 세워서 당 대표가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뭐 패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3대1 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전투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말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난하게 넘어서고 과반을 넘어가지고 63% 정도의 압도적인 그리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차기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 플러스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뭐 그것이 어대에 한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한동훈인지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미래 가치,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찾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권력 투쟁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그리고 그 지지층에 있어서도 보수층 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도 견인해냈다라는 것을라는 점에서는 승리자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죠? 아까 신일 교수님이 2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론조사 특히 이제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결과를 냈던. 10% 이상은 아니고요. 8%포인트입니다. 네. 제 말에 인플레였네요. 말에 가까이 인플레 있으면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그렇죠. 그 결과를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플러스 컨벤션 효과, 포지티브 컨벤션 효과가 한동훈의 승리에 나타난 하나의 또 간접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이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그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NBS 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아까 말한 대로 뭐 8%포인트 정도 이겼다라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뭐 홍보를 하고 아주 기분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춤 한번 출까요? 두 가지 반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래 한번 하시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 신당이 한 뭐 9% 안팎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바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좀 하나 쉽게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그러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쪽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국민의힘하고 절대 안 하겠다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난번 총선 전에 여론조사가 갤럽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요. 여론조사가 전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전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받은 득표 차이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그 5.4%포인트가 의석수는 1.8배가 난 거예요. 거의.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된 데가 많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운도 작용을 했다는 거죠. 좋아요. 1723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수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이 35% 득표율에 완전히 만족해하면 큰일 난다. 그 당연하죠.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 길이 멀죠.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갤럽 여론조사만 얘기했지 다른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신율의 정면 승부 방송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른 여론조사는 말씀하지 마세요. 재밌는 토픽으로 가죠. 재밌는 토픽으로. 이게 여론조사 한번 얘기 잘못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찾느라고 우리 제작진들 지금 난리가 나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미리 한번 제작진에게 보내놓을까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한동훈의 과제도 많은데요. 네, 그럼요. 하세요. 네, 한동훈의 과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승자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뭐 삼겹살 파티는 했지만 일단 위장된 평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유, 사회생활이 다 위장된 평화죠. 네, 일단 벌어지면 뭐 결국은 화해한다고 화해가 결국은 됩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별화라는 칼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윤과 한 충돌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두 사람이 위장된 평화든 무늬만 평화든 이걸 잘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정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과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수평적인 관계로 가려면 보스 스타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봐라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당내 단합의 문제. 지금도 역시 당권은 쥐었지만 친윤이 세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친윤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회 보면 선출직 같은 경우 청년 최고 빼면은 지금 3명이나 친윤계가 갔지 않습니까? 김재원, 김민전, 이념원.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강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건희 여사. 지금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만약에 할 경우에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험난한 그런 여정이 한동훈 대표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민주당도 걱정하고 국민의힘도 걱정하고. 제가 봤을 때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본인들 걱정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한동훈의 3대 과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내 화합이겠죠. 지금 원희룡 또 나경원 그 후보님들과 또 화합을 하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화합을 위한 첫 단추 7.23 전당대회 다음 날 그 용산에 가서 큰 파티를 하면서 이 그 건배를 하고 삼겹살 파티 했지 않습니까? 그 삼겹살이 당 정대의 화합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당과 그 대통령실의 관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과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그 과제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가 사실상 동전의 앞면인데,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런 그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1일 1특검, 1일 1탄핵, 이 부분에 대한 대야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그 뭐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많은 박해가 있고 할 때에 기독교가 훨씬 더 강고해지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 6.25 때 국민들이 더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180석이란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듯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열이 아니고 한동훈 그 당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각종 이슈에서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뭐 그 수평적 당정 관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그리고 또 무도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 관계는 서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자, 나머지는 4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분 여기까지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6.25 전전 유공자회 회장
손희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참된 용사들의 피와 목숨값이요 유족들의 눈물값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노병 손희원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부터 해야죠. 패자 누구세요? 이번 주에는 뭐 딱 떨어진 패자가 나왔어요. 검찰이죠. 뭐가 졌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4년 만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검찰 청사도 아니고 보니까 뭐 경호처 뭐 부속 건물에서 했는데 보니까 뭐 핸드폰까지 검찰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검찰이 핸드폰 압수수색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입니까? 근데 검찰이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검찰 수사의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자체가 이거는 좀 원칙에 어긋났다, 잘못됐다. 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어쨌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뭐 황제식 그런 이제 조사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보다 더 큰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좀 민생 좀 돌보세요. 민생 좀 민생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에서 갑자기 검사가 패자야. 저는 검사가 패자가 아니고 검사를 마구 두들겨 패자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검찰만 나오면 검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검사를 자꾸 두들겨 패지 못해가지고 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검사가 패자인 것이 아니죠. 검사를 패자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조사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부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나쁜 존재로 지금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참고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보안 시설에 가셔서 그런 조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부합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치 뭐 그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폰을 뭐 압수수색 당했네 이런 어이없는 얘기는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와 관련된 ABC의 A도 모르는 소리다.
아시다시피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 관련법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패싱 논은 사실 좀 보는 사람이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검찰총장 그런 부분은 그게, 저도 그죠? 공감합니다. 네, 뭐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배제당한 거는 맞죠. 추미애 장관. 그런데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다고 해서 만나는 걸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수사 지휘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수사 지휘권이 박탈당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이 박탈당한 거거든요.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3시간 뒤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노해가지고 지금 진상조사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변호하는 건 좋은데 정도껏 해야지 검찰이 경호시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핸드폰 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검찰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이 왜 핸드폰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경호처에서 한다는 이유로 경호를 이유로 검사가 핸드폰 제출하는 거는 나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처음이고 세계 검찰 역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뿐인 거예요. 근데 잠깐만. 하실 말씀 있으면 그거 하시고 패자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패자. 정말 국민을 패자로 만들고 있는 지금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가게 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티맵프 쇼핑 사태 이렇게 꼽았습니다. 팀원 위메프.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가 물건을 싸게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거 진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 보통 사람들 여름 휴가 그거 기대하고 1년 360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티켓을 굉장히 싸게 팔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그 콘서트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특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번 국내 여행이거나 해외 여행에 결제를 해놨는데 이게 딱 요 시점이 지금 바캉스 시작되는 시점인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더불어서 그 최종 소비자의 어떤 보호란 측면과 더불어서 그 티켓몬스터에 입점해 있는 중소 여행사 오늘 그 신문에 봤더니만 한 100만 원 정도 어떤 그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중에 실제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건 한 1%,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제 대금이 평소 때도 거의 그런 어음이 없더만요. 결제를 했는데 60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그 또한 이게 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 이 정부가 무슨 이 정부의 어떤 감시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나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제가 기억하기에 2021년이었습니까? 머지 포인트 그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티켓몬스터건 아니면은 그 위메프건 아니면은 AK 쇼핑건 이것이 다 같은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를 가지고 있던 이 실질적인 오너가 그동안 뭘 했는 것인지 실제로 자기의 어떤 소비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자기의 어떤 사세 확장에 유용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수사 전 이런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박수 받을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월 사용자 수가 860만 명이나 엄청 많아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피해자는 크게 두 부류지 않습니까? 소비자하고 그렇죠. 중소 상임 입점업체들.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되는 민사 문제라는 거예요. 중개만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그동안에 정부는 뭐 했는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엄청난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뭔가 좀 입법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제도적인 좀 장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민주당이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좀. 민주당이 160명, 180명이나 되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국사를 다 맡겨야 되겠네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민주당 대표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함께 제가 볼 땐 여야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일단 정부가 책임하에 이 피해를 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좀 어떻게 뭐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변호사님, 이 사람 깜빵 안 가요? 이 팀원 이 위메프 여기 이 그룹 계열사 회장?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끝에 덧붙였는데 그게 그 의장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결제 대금을 60일 정도 두고 그 사이에 결제하는 과정에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그 여러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M&A 하는 과정에서 뭐 주식 수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이 크게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피 같은 결제 대금을 자기의 어떤 그 모노발 확장에 돈을 썼다라고 하면 그건 딱 떨어지는 말씀드렸듯이 특정 경제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더불어서 정말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지수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이번엔 검수완박하면서 이젠 그동안 남아있던 검찰의 수사권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시행령 바꿔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검찰이. 정말 대단해요. 이게 또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자 승부처. 예. 국민의힘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다가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 승부처 방통위입니다. 방통위. 네. 좀 아까 제가 2부에서 그 김현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방통위요. 예. 그게 왜 승부처입니까? 이것도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지만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5인 합의제 체제입니다. 이게 방통위원장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빵명입니다. 제로 체제입니다. 빵통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아니라 빵통위가 됐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뭐 여야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벌어졌는데 직전까지만 해도 2인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위법 체제를 가지고 전횡을 일삼다 오다가 이 직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에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하니까 또 지금 이분이 그만두니까 결국은 지금 빵통위가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은 방통위원은 사퇴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또 사퇴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도돌이표 정쟁의 악순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나쁜 승부처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최 변호사님 뭐예요? 우리가 오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인적 구성은 이게 한두 달만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아니 뭐 때로는 좀 짜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친해지셔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짜고 치는 모양인데. 그래서 살짝 바꿨습니다. 아 예. 저는 국회 과방이라고. 아 그렇구나. 예. 그게 뭐 동전의 양면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조금 늦은 것도 길거리에 폭우가 100m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제가 방송 올 때 듣게. 예, 그런데 김현 그 의원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저는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궤변도 그런 궤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워낙 그 비가 많이 와서 저의 열을 좀 식혀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아까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이 지금 체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하고 이것이 무도하고 그걸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왜 2명이 됐죠? 지금 예전에 이제 민주당은 최민희 현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최민희 그 후보가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그 방송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민주당이 거부했죠. 그러다가 사퇴하고 덜렁 나와서 남양주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지금 추천을 해야죠. 그걸 안 하면서 2명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무란다? 그거는 자가랑착 아니에요. 더불어서 아까 지금 그 신율 교수님도 질문을 했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현 의원이 2명으로 돼 있는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을 바꾸고 더불어서 방통위원 직무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통위법에 보면 명백하게 방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그에 준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만 모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유치 해석은 금지하는 것이 형사와 이런 행정의 아주 중대한 원칙입니다. 어떻게 명시적으로 방통위원장만 탄핵하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준해가지고 된다는 불이익한 유추 적용을 합니까? 그건 법의 ABC의 A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당착적인 지금 탄핵 1일 1탄핵 계속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뭐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불법이면 저보다 더 법을 잘하니까 법에 효력이 없죠. 근데 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 법의 논리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 또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 소추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만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아니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사퇴한 거죠. 30초. 네. 오케이. 짧게 얘기할게요. 위법하게 몽둥이 들고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됩니까? 위법하게 몽둥이 들고 오면 법으로 처벌해야죠. 위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법하게 몽둥이 들고 오면 법으로 처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당 행위 내지 긴급 피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당하게 대응하면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기각이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계속 싸우시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오늘 새벽 2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죠.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7일간 올림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보면서 지금 이 정치권이 우리한테 주는 이런 불쾌감 좀 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